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여론조사 전화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장 소장님은 끊어버려요 바로. 네. 그게 이제 ARS든 아니면 전화 면접원의 조사든. 전화 면접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네. ARS 다 끊어버립니다. 저는 아니 왜냐면 네. 몇 번 했는데 나이를 딱 누르니까 아. 다 끝나고 나이 누르잖아요. 해당이 안 된다. 아 이미 그 이미 찼다. 연령을 찼다. 아. 한 5분 동안 연락이 했더니 그건 보니까 ARS 조사 같은데 네, 보니까. 그래서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전화 면접원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대를 좀 해드렸는데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뭐 면접원 조사는 봤는데요. 거의 다 ARS로 오는데 ARS 전화면 끊고 차단까지 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나에게. 네. 아예 스팸으로 등록을 하는구나.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ARS는 상대적으로 이제 30% 중반대까지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가 덜 나오는 거다. ARS가 더 솔직하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 여론조사를 매주 하는 게 노태우 정권 때부터 하지 않았나?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되게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인 거거든요. 그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원래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예. 윤호계는 믿잖아요. 아 그것만 그 믿죠. 사람. 예.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ARS 조사와 RDD 방식은 공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ARS는 아예 공표를 못하게 해야 된다. 네네. 네. 실제로 응답률이 2% 4%거든요. 너무 낮아요. 신뢰도 네. 네, 그걸 신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RDD라는 것은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안심번호 없이 조사하는 것은 그냥 재수 좋으면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여론조사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RS나 RDD는 공표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여론조사 선진국에는 그런 조사가 없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알러지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기성 언론들이 이제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 중심으로 지지율을 정리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 초중반에 묶여 있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아니다 우리 응답자들이 지금 뭔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전화 응답 조사는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거든요. 여연 조사를 믿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매주 하거든요. 그러면 ARS 하나요? ARS죠. 거기서는 그냥 막 돌려요. 그냥 네. 이렇게 가보면은 막 돌아가. 그렇구나. 네. 그 여론조사만 믿는 거죠. 어떤 여론조사? 자기들에게 잘 나온 여론조사. 입맛에 맞는. 불리하지 않은 여론조사. 야, 5% 안으로 붙었어. 장도연 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읽는 주파수 안테나가 잘못됐다. 고장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이 정치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95%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치도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ARS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치 관련된 매출이 상당수기 때문에 장소가 강남에 있지 않고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피스텔 이런데. 예. 진짜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특히 이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 걸르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거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의도 리서치라는 데서 해요. 거기가 진짜 사장 하나 있고 여직원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기계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규모인데 네. 네, 평소에 안 해요. 아. 그냥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힘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좀 오염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계속 그 당원들만 여론조사하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 네. 있겠죠. 네. 어디가 이제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한지 그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되게 튀는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건 참 잘못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장동혁 같은 저런 메시지와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여론조사 방법이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도 명태균 어떤 여론조작 사건만 봐도 몇 명이서 저렇게 데이터를 혹여나 이제 바꿀 수 있겠구나. 원래요 이 여론조사라는 게 수학적으로 미분적분까지 할 줄 알아야지 오차율도 구할 수 있고 네. 신뢰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ARS 기계 돌리고 SPSS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끝내버리거든. 실제로 조사 분석론이라든가 합리적 선택 이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명태균 같은 사람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전공자가 조사하는 게 여론조사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의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선에 써먹기도 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한국은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가 미국처럼 그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를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회사가 적어가지고 데이터 양도 적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유교적 정치적 허위의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 정당 보고 찍고 지역에서 연구에 의해서 찍으면서 정책 보고 찍었습니다. 인물 보고 찍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이렇게 답변하거든. 예? 이걸 정치적 허위의식이라 그러는 예. 여론조사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양이 많아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영세하니까 또 유혹에도 잘 넘어가니까 좀 저기 조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 여기서 여론조사 분석 업무도 하는 거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 부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명이 된다고 말을 해드렸지만 네. 장해찬 네. 전 청년 최고위원이 네. 임명이 됐습니다. 네, 뭐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많이 축하하시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네. 저게 저는 이제 장동혁 체제의 막바지라고 보거든요. 아 장해찬을 임명한 것은 끝까지 간 거예요. 장해찬을 여연 부원장 시키고 김민수, 윤호개인, 와 비상겸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사람을 국민소통위원장을 시켰어. 국민소통위원장으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불법적인 비상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지금. 근데 그걸 국민소통위원장 시켰다 이게 뭐겠어요.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멀지 않음을 이게 이러한 인사로 보여지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수적으로 잘못됐죠. 그래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아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야 어떻게 장해찬 같은 사람을 저렇게 여행 부원장 시키냐. 야 장동혁 진짜 야 너무하네. 진짜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지방선거라는 중체화대한 선거를 그렇죠. 앞두고 네.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누가 보더라도 약간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다. 어떤 생각일까요 도대체? 선거 이기고 지고에 관심 없는 거죠. 내 사람 심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은 누굽니까? 윤호개인 국민만 관리 잘하면 된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 중간 간부가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못하겠다 이제. 부원장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답이 떨어지는 것 같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뭐에?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당원들의 얘기를 뜻을 했잖아요. 지키는 일에 그러니까 여연 부원장이라는 자리가 당의 정책을 네. 개발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한 축이 여론이에요. 어떠한 예를 들면 장동혁 체제가 잘 됐냐 못 됐냐 이 메시지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당대표 이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못 얻으니까 이런 메시지 내시고 지금은 이런 정책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세요. 이런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장동혁 체제 잘하고 있어. 와 갤럽 여론조사 나빠요. 막 이런 것만 계속 만들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보겠죠. 그래서 장동혁 체제 지금 일반 뭐 갤럽 여론조사는 다르게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 다 한동훈 나쁜 사람 때문이다.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메시지를 방송 나와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원장 직감 달고. 네. 장동혁 체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장동혁과 장해찬 이 장장 듀오가 저는 티키타카는 굉장히 잘 맞다고 여기도 장시예요. 보는 게, 저 여기까지 하면 트리플장, 트리플장. 네. 죄송합니다. 장해찬 부원장이 이제 고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연말까지 고름을 짜내야 된다. 한두 명 없이도 중도 확장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티키타카 받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똑같은 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장장? 네. 결국에는 한 2주 전에 멸콩 TV 나가서 장해찬이 장동혁 편들어주고 한동훈 까니까 이런 인재가 있었나? 몰랐네. 찾았어. 여연 부원장 어. 딱 이렇게 당직 준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라는 사람의 결정 자체가 본인의
편들어주는 사람, 음. 본인의 리더십을 좀 보충해주는 아이, 사람, 너무한다. 특히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 네. 공격수로서 부원장 자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당대표 자격이 없어요 라는 고백, 자백이다. 아니 공교롭게도 장해찬 부임 이후에 뭐 일은 아니지만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치 팬덤을 이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거기에 위드훈이라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팬클럽 같은 팬덤이 있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개딸 개혁의 딸들과 함께 이제 빗대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팬덤의 부상이 당내 분란을 야기한 점 등이 리더십이 팬덤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에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는데 이 시기에 이 보고서를 과연 왜 내놨을까요? 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다 동원을 해봐라. 하나의 빌미로 이거 삼은 거 아니에요. 한동훈 팬클럽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경향신문에서 인터뷰 하셨을 때 로비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죠. 아, 지난번에 이제 뭐 그랬어요? 문화일보도 이제 방송할 때 보니까 앞에 유튜버들이 좀 모여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 저 지나가면 뭐 반가워해요, 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좀 잘 좀 응원해 주세요. 뭐야 지금 이러는데 그게 이제 부러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 국민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정치 보조금, 국고 보조금 3분의 1은 정책연구원 이런 여연 같은 데 주거든요. 그런 돈 가지고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장도혁 대표의 말을 따라가 보면은 그 당명을 개정하겠다 당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이런 상황에서 당명을 개정한다 과연 어떤 당명이 현출될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효능가님 윤 어게인. 그게 직관적입니다. 당명 네. 윤 어게인 딱 좋네. 아. 네. 누구는 뭐 보니까 윤석열 혁신당도 얘기하던데 보니까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지금 하여튼 그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는 더 네. 중요한 것이 네. 장동혁을 바꾸는 것이 아, 더 그게 더 중요하다. 빠릅니까? 네. 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장동혁을 지금 뭔가 이렇게 내리고 하는 상황이라는 게 쉽게 연출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가 정말로 친한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숙청 작업을 빠르게 벌이고 있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무려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건의했거든요. 이거 당원권 정지 2년 어떤 정도의 느낌인 겁니까? 정치적인 사망 선고죠. 어디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너는 정치할 수 없어. 선거 못 나와? 네, 라고 쫓아내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2년 중징계잖아요. 그러면은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또 공천 심사할 거 아니에요. 2년 당원권 정지받는 사람을 공천 주겠습니까? 이건 그냥 컷오프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니까. 네. 네. 물론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는데 그렇죠. 일단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김종혁 당협위원장 일단 한번 툭 건드려보고 네.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보면서 단계 게시판 가지고 이런 한동훈 대표는 6개월 줄까, 한 달 줄까, 막 그렇게 주판 돌리고 있겠죠. 저희 김종혁 최고보다 건든 다음에. 네. 근데 윤리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안 되는데 뭐 그냥 이준석 전 당대표 시절에 징계 6개월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 성상납 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가지고 그렇죠. 당시에 윤리위가 당원권 6개월을 의결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무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당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말만 한 거거든요. 2년을 때립니다 지금 노는관님. 예. 일단은 한동훈 체제가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거 같고요.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도 2월쯤 이른바 이제 윤석열이 1심 선고가 난 이후에 정치적인 대혼란이 국민의힘에 아마 휩쓸릴 것이다. 이런 예측하는 것 같아요. 선고 시점이 오게 네, 되면 네, 네. 그때를 대비해서 한동훈 팀들을 이미 좀뭐 가지치기 해놓자.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호선이라는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선임을 한 것 자체가 맞냐? 저 정상적인 의도는 것이 분명한 아니다. 거죠. 네. 아니 이 사람은 그 교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전환길, 또 다른 정광훈이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 부정선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비상계엄 뭐가 잘못됐냐, 막 네. 이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은 원래 언론에 공표를 한 명 한 명 다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그러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 수위가 너무 세니까 언론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호선 위원장의 답변이 뭐냐면은 논의 과정에서 과연 당에 잔류하는 게 마땅하냐는 말씀도 있었다. 그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이거 전합니다, 제명이네. 지금. 나가라는 네.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나 대표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장동혁 씨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번지도 잘못 찾았다. 네네. 결국 내부에 적은 한동훈 계보가 아니라 전통적인 영남 중진들이라든가 또는 친윤들 중에서 말을 갈려타려고 하는 윤한홍 의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상황인 건데 아니 저는 네. 그러니까 장해찬 씨가 막 고름이라는 표현을 막 썼잖아요. 이 사람들은 악성 종양 같아요. 고름은 짜야 되지만 악성 종양은 그냥 수술 외과적인 도려내지 수술 통해서 않으면. 도려내야 되잖아요. 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냥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당과 보수파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보다 지금 당은 더 나빠졌다고 그때보다도 보여져요. 더 나쁘다. 나빠졌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때는 바른정당을 뭐 창당을 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도 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 집단적으로 나와 있었고 또한 그때 대선을 치르면서 야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활발하게 지도부 사이에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체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당이 성공을 한 건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도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장동혁이라는 정말 희대의 나 진짜 이런 류의 사람은 또 처음 봐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이게 당 대표 자격,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의 비판을 안 듣잖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이제 당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생겼다. 지금 11번째 장동혁 체제에 들어서면서 11번째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장동혁도 그러면 안 되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김민수나 장동혁이 레가시 미디어 안 본다. 레거시의 적대적이죠. 안 된다. 네. 우리는 유튜브 본다. 고성국과 함께한다. 고성국 TV 가봐요. 그 막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배신자라 하고 장해찬 막 거기 출연시켜가지고 막 장동혁 체제 힘실어주는 그런 역할 하잖아요. 고성국과 손잡았잖아요. 이전에 황교안 대표도 고성국 손잡다가 총선 말아먹었죠. 윤석열도 고성국 의지했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조언 듣다가 그 망한 길을 장동혁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말을 바꿔가면서도 계속 신임을 얻는 고성국 평론가님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혹시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네. 고성국 박사 기본이 돼 있죠. 기본은 돼 있다. 네, 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 뭐. 고성국 박사는 원래 이른바 좌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알죠. 네, 예. 좌파 출신이고 뭐 노동운동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결국은 권력과 돈이라고 봐요. 아니 아무리 사실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뭐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된 사람인데 그 특정인의 조언을 많이 청취한다라는 거는 뭔가 매력이 없지 않은 이상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 하잖아요. 쓴소리 한다고 듣기 싫잖아. 듣기 싫은 소리라는데 근데 고성 이 사람은 그냥 당신 최고라고 진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네. 네. 그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네. 제가 여의도의 컨설턴트들 단 한 명도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단 고객을 설득해서 자기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소리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약점을 얘기해서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지금 속게끔 상대방이 이렇게 좋은 당신 얘기만 욕하는 줄여준다.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조선일보 잘못됐어 지금. 장성철 동아일보 잘못됐어. 그 자식은 이름 듣고 내지 말고 막 이런 거죠. 걔는 무시해 그냥 막 이런 인생이 거예요. 장설처럼 살아볼래? 뭐 이렇게 되는 거야.